(1983년) 미국 서부의 한 공업 도시에 모두가 존경하는 예술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폐철과 고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밤에는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지하에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방음벽으로 완전히 차단된 그곳에서 최소 6명의 젊은이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비명은 철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남자는 피해자들을 인간이 아닌 표본이라 부르며 고통을 관찰했고 모든 과정을 사진과 일기로 남겼습니다. 4년 동안 누구도 그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988년 한 청년이 목숨을 걸고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면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1983년 가을 미국 서부 산업지대의 중소도시 밀턴시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빗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데이빗은 2층짜리 목조주택에 혼자 살면서 폐철과 고무를 수집해 조형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녹슨 자전거 바퀴와 부서진 선풍기 날개를 조합해 새 모양의 조각품을 만들었고 쓰레기장에서 주운 파이프로 추상적인 인물상을 완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데이빗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 나가 자신의 작품을 저렴하게 팔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항상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시청에서는 그에게 범죄 예방 자문위원 자격을 주었고 그는 분기마다 한 번씩 주민 안전교육에 참석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낯선 사람이 집 근처를 배회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데이빗의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조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데이빗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때부터 지하실 설계에 특별한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지하실을 단순한 창고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벽면 전체를 이중 방음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두꺼운 스티로폼과 흡음재가 빼곡하게 채워졌고 천장에도 같은 재질의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는 거실 한쪽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책장은 레일 위에서 옆으로 미끄러지도록 설계되었고 그 뒤에는 철문이 있었습니다. 철문에는 특수 제작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열쇠는 데이빗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3년 11월 어느 밤 데이빗은 자신의 검은색 밴을 몰고 도심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며 인적이 드문 구역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 보이는 젊은이,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들, 혹은 밤늦게 혼자 걷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한 공원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점퍼를 입고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차를 천천히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데이빗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립니다. 데이빗은 차 안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청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데이빗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지만 전 괜찮습니다. 추운 데에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는데 하룻밤 묵으면서 간단한 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창고 정리하는 일인데 2시간이면 끝나고 $50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0는 그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예술가인데 혼자 작업하다 보니 잡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음식도 대접하겠습니다.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배낭을 들고 데이빗의 밴에 올라탔습니다. 밴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30분 뒤 밴은 밀턴시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이빗의 집은 가로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데이빗은 현관문을 열고 청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각종 조형물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가 만든 작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단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몸을 녹이고 시작하시죠. 데이빗은 주방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는 창장에서 특별히 준비해둔 허브차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차에는 일반 허브가 아닌 강력한 진정 성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물에 티백을 담그고 여기에 약간의 꿀을 넣어 냄새를 가렸습니다. 드십시오.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청년은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이 독특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마셨습니다. 5분이 지나자 청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년의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데이빗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청년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데이빗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데이빗은 쓰러진 청년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거실 한쪽의 책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책장 옆 작은 레버를 당겼고 책장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철문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철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청년을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불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금속 침대와 각종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빈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청년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의 팔과 다리를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데이빗은 벽에 걸린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1983년 11월 17일, 표본 1호, 수집 완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빗에게 이 청년은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실험을 위한 첫 번째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청년이 눈을 뜬 것은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천장이었고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양팔은 금속 침대 모서리에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발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몸부림쳤지만 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났군요.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빗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실험복을 입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왜 이러는 겁니까? 풀어주세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데이빗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청년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사가 환자를 보듯 차갑고 객관적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제발요. 저 보내주세요. 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경찰에도 신고 안 할게요. 이름을 물었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카터요. 데이빗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적은 것은 제임스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이름은 표본 1호입니다. 나이는 22살. 아니, 왜 그런 걸 묻는 겁니까? 대체 왜? 가족은?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데이빗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부는? 그것도 없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는 제임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고 작은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제임스는 얼굴을 돌리려 했지만 데이빗이 그의 턱을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데이빗은 제임스의 맥박을 재고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모든 수치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쥐를 다루듯 기계적이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미쳤습니다.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빗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뿐입니다. 연구요? 이게 연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포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통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 모든 것은 과학적 호기심의 영역입니다. 제임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지금 괴물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진 인간 말입니다. 데이빗은 벽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주사기와 여러 종류의 약병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려는 겁니까? 첫 번째 실험입니다. 당신의 통증 역치를 측정하겠습니다. 데이빗은 주사기에 투명한 액체를 채웠습니다. 제임스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가죽끈은 피부에 파고들 뿐 풀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데이빗은 제임스의 팔뚝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10초쯤 지나자 제임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빗은 침착하게 손목시계의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치고 제임스의 반응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사 후 12초, 첫 비명, 얼굴 근육 수축, 동공 확대, 땀 분비 증가. 제임스는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깐 사라지는가 싶더니 다시 더 강렬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데이빗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데이빗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3분경과 비명 강도 감소, 눈물샘 활성화, 호흡 발음, 분당약 35회, 15분이 지나서야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진이 빠져 침대에 축 늘어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음식은 물이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반응도 관찰해야 하니까요. 데이빗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결국 잡힐 겁니다. 경찰이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데이빗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찾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처럼 세상에 혼자인 사람들은 사라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제임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데이빗은 하루에 한 번씩 지하실에 내려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임스의 손가락 끝에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 넣으며 반응을 관찰했고, 어떤 날은 극도로 시끄러운 소음을 틀어놓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제임스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데이빗은 최소한의 물과 영양제만 주었습니다. 그는 생존 가능한 최저 칼로리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임스는 더 이상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신음만 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여전히 매일 기록했습니다. 그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벽의 선반에는 제임스를 찍은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이빗은 지하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제임스는 침대에 묶인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데이빗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생존의 한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도록 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표본은 더 이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밀턴 씨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데이빗은 낮에는 작업실에서 조각품을 만들었고 주말에는 벼룩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했고 그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광기를.
그리고 그의 집 지하에서 한 청년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84년 2월 제임스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데이빗이 지하실에 내려와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데이빗은 그의 맥박을 확인하며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표본 1호 3개월간 관찰 완료, 생존 한계 도달. 이틀 뒤 제임스는 숨을 거뒀습니다. 데이빗은 감정의 동의 없이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에게 제임스의 죽음은 실험의 종료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지하실 구석에 미리 준비해둔 대형 공업용 분쇄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제임스의 시신을 기계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갈려 내려갔습니다. 몇 시간 뒤 남은 것은 건축 폐기물처럼 보이는 잔해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데이빗은 검은 비닐봉투 여러 개를 벤에 실었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 15km 떨어진 대형 매립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수백 톤의 쓰레기가 쌓였고 아무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은 봉투들을 매립지 깊숙한 곳에 던졌습니다. 곧 불도저가 와서 흙을 덮을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데이빗은 샤워를 하고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데이터가 더 필요했고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데이빗은 다시 밤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밀턴시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인근 도시 웨스트브룩이었습니다. 오후 11시 한 주유소 옆 24시간 식당에서 마크라는 이름의 종업원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마크는 이혼 후 혼자 생활했고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데이빗은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크를 관찰했습니다. 마크는 피곤한 얼굴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데이빗이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네, 손님?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십니까? 제가 미술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작품 운반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루 $150 드립니다. 마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150는 그의 사흘치 급여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명함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주소로 와주시면 됩니다. 데이빗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데이빗 리처드슨 조각가라고 적혀 있었고 밀턴시의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마크는 낡은 승용차를 몰고 데이빗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데이빗은 현관에서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품들이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죠. 마크는 아무 의심 없이 데이빗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책장이 옆으로 밀리고 철문이 나타났을 때도 마크는 단지 독특한 구조네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데이빗은 마크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내리쳤습니다. 마크는 비틀거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데이빗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쓰러진 마크를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1시간 뒤 마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금속 침대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뒤통수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어디가 어디죠? 데이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얀 실험복을 입고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겁니까? 표본 2호, 환영합니다. 데이빗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크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데이빗은 비웃었습니다. 소리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벽은 30cm 두께의 방음벽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벽장에서 새로운 도구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번에는 화학약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표본 1호로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강한 자극 물질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죠. 점막에 닿으면 더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마크가 울먹였습니다. 데이빗은 스포이트로 액체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마크의 얼굴에 다가갔습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감으면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데이빗은 마크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벌렸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방울의 액체가 마크의 눈 흰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마크의 비명이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데이빗은 시계를 보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여 후 즉시 반응, 극심한 통증 호소, 눈물 분비 과하다. 마크는 침대에 묶인 채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그 눈물이 화학약품과 섞이며 더욱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30분 동안 마크의 비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은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마크의 표정 변화, 동공 확대, 혈관 부풀어 오르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자 마크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에 늘어졌습니다. 그의 한쪽 눈은 심하게 충혈되어 거의 빨간색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를 접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청각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다 멈춰섰습니다. 참, 한 가지 알려드리죠. 당신 차는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웨스트브룩 강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두신한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경찰은 곧 실종 신고를 받겠지만 강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면 결국 사고사로 종결될 겁니다. 마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타는 듯 아팠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작은 모니터로 재생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컬렉션이 시작되는군. 그의 컬렉션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984년 6월, 마크는 지하실에 갇힌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왼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었고 목소리는 화학약품으로 인해 쉰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매주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고 마크의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데이빗은 지하실 공간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벽을 허물고 옆 공간을 뚫어 두 번째 방을 만들었습니다. 얇은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독립된 감금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벼본 2호, 곧 친구가 생길 겁니다. 데이빗이 그렇게 말했을 때 마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 데이빗은 밀턴시에서 50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큰 배낭을 맨 젊은 여성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고 방랑 생활을 하는 히피 스타일의 여행자였습니다. 데이빗은 친절한 미소로 다가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마침 제가 밀턴시로 가는 길인데 태워드릴까요? 버스는 2시간에 한 대밖에 없던데요? 사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데이빗의 벤에 올라탔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1시간 뒤 사라는 데이빗의 지하실 옆방에 갇혔습니다. 마크는 옆방에서 들리는 여성의 비명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마크가 벽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나도 갇혀 있어요. 벽 너머에 나도 묶여 있다고요. 두 사람은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데이빗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표본 2호와 3호의 상호작용 관찰 시작, 공포의 전염성 실험. 데이빗의 실험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마크를 고문할 때 사라가 그 소리를 듣게 만들었고 사라를 괴롭힐 때는 마크가 벽 너머에서 그 비명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마크가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 나한테 해! 데이빗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자신도 극한 상황인데 타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남아있다니. 그는 그 반응까지 기록했습니다. 8월, 데이빗은 새로운 실험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초음파 발생 장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라의 방에 설치하고 하루 종일 작동시켰습니다. 사라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초음파는 뼈를 통해 전달되어 머리 전체를 울렸습니다. 제발 멈춰요! 제발 멈춰요! 사라의 비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마크는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의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벽은 끄떡없었습니다. 데이빗은 두 피해자의 반응을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그는 한쪽에서는 직접적인 고통을, 다른 한쪽에서는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사진 앨범도 늘어났습니다. 데이빗은 이것을 성장 기록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자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듯 그는 피해자들의 붕괴 과정을 세밀하게 남겼습니다. 9월이 되자 사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이빗이 오면 그저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마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의 욕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0월, 그는 네 번째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자인 중년 남성 로버트였습니다. 데이빗은 그를 일자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했고 로버트는 지하실의 세 번째 방에 갇혔습니다. 지하실은 이제 세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마크, 사라, 그리고 로버트.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의 고통을 들으며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데이빗은 밤마다 지하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앨범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개인 물품도 수집했습니다. 마크의 시계, 사라의 목걸이, 로버트의 지갑. 이 모든 것을 유리 진열장에 깔끔하게 보관했습니다. 11월,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데이빗은 감정 없이 그녀의 시신을 처리했고 빈 방을 청소했습니다. 마크는 벽 너머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라? 사라, 대답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크는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벽에 이마를 대고 서리 없이 울었습니다. 12월, 로버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제 지하실에는 마크만 남았습니다. 데이빗은 마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표본 2호,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가장 오래 버텼으니까요. 마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었습니다. 198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밀턴 심은 눈으로 덮였고 데이빗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에서는 여전히 한 남자가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올해도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고 지하실의 빈 방들은 다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1985년 2월, 마크는 숨을 거뒀습니다. 데이빗은 그의 시신을 분쇄기로 처리하고 매립지에 버렸습니다. 이제 지하실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데이빗은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특별한 표본을 원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저항하는 대상 말입니다. 3월, 데이빗은 밀턴시 체육관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관찰한 끝에 한 남자를 점찍었습니다. 이름은 브라이언, 28세였습니다. 전직 대학 레슬링 선수였던 브라이언은 무릎 부상으로 은퇴한 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데이빗은 브라이언이 매일 밤 9시에 체육관을 나와 혼자 걸어서 집으로 간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이빗은 어두운 골목에서 브라이언을 기다렸습니다. 브라이언이 골목을 지나가려는 순간 데이빗이 뒤에서 전기 충격기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반응은 이전 피해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즉시 몸을 돌려 데이빗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브라이언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데이빗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두 번째 충격을 가했고 이번에는 브라이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데이빗은 그의 목에 세 번째 충격을 가해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군. 데이빗은 헐떡이며 브라이언을 벤으로 질질 끌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체중은 90kg이 넘었고 데이빗은 그를 차에 싣는 것만으로도 진땀을 뺐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데이빗은 이번에는 더 강력한 구속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금속 침대가 아닌 벽에 직접 고정된 철제 수갑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양팔은 머리 위로 올라간 채 벽에 쇠사슬로 묶였고 다리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몇 시간 뒤 브라이언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개자식아, 날 풀어! 브라이언이 고함 찼습니다. 데이빗은 안전거리를 두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표본 4호, 흥미로운 체력이군요. 표본? 미친놈, 넌 죽었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널 죽여버릴 거야. 데이빗은 웃었습니다. 위협적이군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데이빗은 이전과 같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달랐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그는 비명을 참았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데이빗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정도란 안 돼. 브라이언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은 그 강인함에 흥분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표본을 찾았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라이언은 음식을 거의 주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데이빗이 가까이 오면 그는 발로 차려 했고 쇠사슬을 계속 잡아당겨 손목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데이빗은 점점 더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의 손목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찾아 가느다란 철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였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신경 압박으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데이빗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때 널...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철사를 더 조였습니다. 브라이언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고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조용히 쇠사슬을 문질러 마모시키려 했습니다. 손목이 벗겨져 피가 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이빗이 실수하기를, 방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5월 어느 날 데이빗은 새로운 기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비웠습니다. 그는 3시간 정도면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2달간 몰래 쇠사슬의 한 고리를 조금씩 벌려왔습니다. 이제 그 고리는 간신히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온 힘을 다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손목이 짓눌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약해진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쪽 팔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재빨리 다른 쪽 쇠사슬의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자물쇠는 열쇠 없이는 열 수 없었지만 그는 벽에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2번째 볼트가 느슨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힘껏 잡아당겼고 벽에서 쇠사슬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의 족쇄는 여전히 채워져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철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들겼지만 끄떡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데이빗의 도구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뒤져 쇠파이프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문 경첩 부분을 쇠파이프로 내리쳤습니다. 철컥 철컥. 경첩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계속 쳤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이 가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경첩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브라이언은 문틈으로 파이프를 밀어넣고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문이 비틀어지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브라이언이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2번째 경첩도 삐걱거리며 부러졌고 철문이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브라이언은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빗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재빨리 주방 식탁 밑으로 숨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데이빗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왔고 책장 뒤에 철문이 부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데이빗이 황급히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브라이언은 식탁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족쇄를 끌며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서! 데이빗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브라이언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은 낮이었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브라이언은 비틀거리며 도로로 뛰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정원에서 풀을 깎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웃 주민은 족쇄를 차고 피투성이가 된 브라이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데이빗이 집에서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밖으로 나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데이빗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한 주민이 전화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911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데이빗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5분 뒤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3명이 데이빗의 집 현관에 섰습니다. 그들은 권총을 빼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데이빗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즉시 그를 벽에 밀어붙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데이빗 리처드슨, 당신은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됩니다. 데이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브라이언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경찰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실을 확인하세요. 사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밀턴시 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시간 뒤 형사 5명과 감식반이 데이빗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책장 뒤에 부서진 철문을 통해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형사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뚫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임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실은 3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방에는 금속 침대와 쇠사슬, 구속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사기들과 각종 화학약품이 가득했습니다. 라벨에는 표본 1호용, 표본 2호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다른 형사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벽면 전체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침대에 묶인 채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고문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감식반 요원이 사진들을 하나씩 증거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임 형사는 구석에 놓인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선반에는 두꺼운 노트들이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1983년 11월 17일, 표본 1호 수집 완료, 연령 22세, 체중 68kg. 노트는 일기장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피해자의 반응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실험 내용과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된 거였어. 형사가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걸쳐 4명의 피해자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금속 캐비넷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리병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병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표본 1호 혈액 샘플, 표본 2호 조직 샘플. 형사는 구역질을 참으며 캐비넷 문을 닫았습니다. 2층도 수색하세요. 선임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형사 2명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데이빗의 침실을 수색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잠긴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부수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목걸이, 지갑, 반지, 각 물건에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카터, 표본 1호, 마크 톰슨, 표본 2호, 사라 존슨, 표본 3호. 형사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연락하세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4명의 피해자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하실에서는 감식반이 계속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벽면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고 바닥의 얼룩에서 혈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카메라로 모든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한 감식반 요원이 구석에 비디오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여전히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경찰서로 가져간 테이프에는 실제 고문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몇 분을 보다가 재생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인간이 저지른 행도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밀턴시 경찰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서는 밀턴시에서 발생한 연쇄 납치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 최소 4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아있습니까? 서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명이 탈출에 성공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밤 10시, 데이빗은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데이빗 리처드슨,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데이빗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노트들, 그건 당신이 쓴 겁니까? 예. 사진들도 당신이 찍은 겁니까? 예. 형사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브라이언이 벽에 묶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납치한 게 당신입니까? 표본 4호입니다. 표본이라고요? 네. 연구 대상입니다. 형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임스 카터, 마크 톰슨, 사라 존슨, 로버트 밀러는요? 데이빗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표본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데이빗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분쇄기를 사용한 것, 매립지에 유기한 것,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인에 자백하는 겁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실험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연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실험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지금 변명하는 겁니까? 당신은 4명을 고문하고 죽였어요. 고문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데이빗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연구였고 피해자들은 실험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신문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데이빗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피해자들을 찾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유인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는 마치 학술 논문을 발표하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 검사는 정식으로 기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혐의는 1급 살인 4건, 납치 및 감금, 사체 유기, 그리고 기타 여러 범죄였습니다. 밀턴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예술가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의 집은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었고 지역 언론은 매일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가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브라이언이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증언했고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데이빗을 기소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매립지에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서 유골 조각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데이빗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독방에 혼자 있었고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를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밀턴 씨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재판을 기다리는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9월 데이빗 리처드슨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밀턴 씨 법원 앞에는 개정 첫날부터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빗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 측은 87개의 물적 증거와 브라이언의 증언, 그리고 데이빗 자신이 작성한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데이빗의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지하실을 방음 처리하고 피해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으며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계획적 범죄입니다. 법원은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2달간의 감정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선악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증인석에 섰을 때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대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2달간 겪은 고문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데이빗은 증인석의 브라이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데이빗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한 행동을 후회합니까? 아니요. 4명이 당신 손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데이빗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연구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제임스의 고모, 마크의 전 부인, 사라의 오빠. 그들은 눈물로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제 조카는 힘들어도 늘 웃으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끔찍하게... 제임스의 고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12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데이빗 리처드슨에게 1급 살인 4건에 대해 각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형량은 합산하며 납치 및 감금, 사체 유기 등의 죄목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남은 생애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1986년 1월 15일 죄수번호 847293 데이빗 리처드슨이 주립 맥스웰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높은 콘크리트 담벼락과 철조망이었습니다. 앞으로 걸어. 교도관이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데이빗은 포승줄에 묶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도소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수감자들이 철창 사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새끼가 그 미친놈이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데이빗의 범죄는 이미 교도소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D동 3층 끝에 독방에 배치되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는 간이 침대와 변기, 그리고 작은 세면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한 크기였고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데이빗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의 욕설과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기억 속 지하실을 떠올렸습니다. 표본 1호는 12분 18초 동안 비명을 질렀고 표본 2호는 그는 기억 속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교도소 심리상담사가 그를 면담했습니다. 리처드슨,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데이빗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무엇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나의 연구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표본 4호가 탈출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상담사는 펜을 놓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군요. 그들은 표본이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데이빗은 미소 지었습니다. 명칭이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발견했느냐입니다. 상담사는 그와의 면담을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정 불가능, 반성의지 전무. 데이빗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오전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오후 1시간의 운동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되었고 식사도 혼자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한 신입 교도관이 실수로 데이빗과 눈을 마주쳤을 때 데이빗은 그를 관찰하듯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교도관은 소름이 돋았고 그날 이후 데이빗의 독방 근처에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1987년 3월 데이빗은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고 목록을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도서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데이빗은 심리학과 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실험들을 이론과 대조해 보았고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교도관이 그의 노트를 검열했지만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14일 교도소장이 데이빗을 호출했습니다. 면담실로 끌려간 데이빗 앞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리처드슨, 당신의 소지품에 대한 최종 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집에 보관했던 모든 노트, 사진, 비디오 테이프가 법원 명령으로 소각 처분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내 것입니다. 내 연구자료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자료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되었고 이제 폐기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20년 넘게 모은 기록입니다. 데이빗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교도관이 그를 눌렀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당신들은 모릅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귀중한 데이터가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태우는 겁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소각이 진행됩니다. 데이빗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 독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데이빗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데이빗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계속 쳤습니다. 왜 내 작품을?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에게 그 기록들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였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데이빗은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교도관이 식판을 밀어넣어도 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교도소 의무관이 강제로 영양제를 주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시간도 거부했고 도서관 근무도 그만두었습니다. 1990년 2월 한겨울 새벽 5시였습니다.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데이빗의 독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전 6시 기상시간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84293 기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처드슨, 일어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도관은 문을 열었습니다. 데이빗은 침대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무관 호출! 교도관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의무관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데이빗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외상은 없었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의무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망자는 최근 수개월간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보였으며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아 신체가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음. 이것이 심장에 무리를 주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데이빗 리처드슨의 죽음은 교도소 기록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언론은 짧은 기사 한 줄로 그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밀턴시 연쇄살인범 데이빗 리처드슨 복역 중 사망. 그의 시신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는 규정에 따라 그의 시신을 화장했고 유골은 무연고자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묘비도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표지판에 번호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데이빗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모두 불타 없어졌고 그의 집은 철거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범죄 기록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연구는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감옥에서 쓸쓸히 죽은 한 명의 범죄자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1990년 3월 데이빗 리처드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밀턴시 주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너무 쉽게 죽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 괴물이 감옥에서 편하게 죽다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주민이 지역신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밀턴시 의회는 데이빗의 집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집은 사건 이후 5년간 버려져 있었고 누구도 그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봄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왔고 2층 목조 건물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은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방음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벽을 뜯어내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철거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지하실에 들어가기를 꺼렸고 최소 인원만 투입되었습니다. 지하실의 모든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금속 침대, 벽면의 방음제, 바닥의 콘크리트까지.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은 특수 폐기물로 처리되었습니다. 6개월 뒤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잔디가 깔렸고 벤치 몇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시는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커뮤니티 공원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을 피했습니다. 낮에도 거의 사람이 없었고 밤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사건 이후 밀톤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세계 줄을 건너 애리조나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브라이언 해리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육체 노동이 그를 지쳐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쇠사슬 소리가 들렸고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표본 4호, 오늘은 새로운 실험을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995년 브라이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리치료사는 주 2회 상담을 권했지만 브라이언은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을 해도 하지 않아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브라이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고 특히 친절한 낯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피했습니다. 그는 항상 계단을 이용했고 문이 잠긴 좁은 공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03년 한 범죄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브라이언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악몽 데이빗 리처슨 사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고 생존자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작팀은 계속 연락했고 결국 그는 한 번만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한 브라이언은 53세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탈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저도 죽었겠죠. 그리고 그는 계속했을 겁니다. 5번째, 6번째 피해자를 찾아서.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까? 매일 생각납니다. 제가 깨어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까? 브라이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탈출했다면 로버트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가 탈출하기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보다 먼저 도망쳤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브라이언은 밀턴시로 돌아갔습니다. 15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데이빗의 집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 12시였는데도 인적이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잔디밭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의 발 아래 어딘가에 그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메워지고 흙으로 덮였지만 그 공간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제임스, 마크, 사라, 로버트. 브라이언은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만 나왔습니다. 그는 20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밀턴 씨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데이빗 리처슨 사건은 FBI 행동 분석 과정의 교재에 포함되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를 수집가형 연쇄살인범으로 분류했고 유사사건 예방을 위한 연구자료로 삼았습니다. 2010년 한 심리학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빗 리처슨 케이스, 완전한 통제욕과 대상화의 극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처슨은 피해자들을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들은 관찰 대상이었을 뿐이며 이는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를 보여준다. 그의 노트에서 발견되는 것은 과학적 호기심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소유하려는 왜곡된 욕망이다. 밀턴 씨는 여전히 조용한 공업도시였습니다. 사건은 30년이 지났지만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집 근처를 밤에 지나가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공원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는데도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에 그 공원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바람소리였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의 상상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인간의 어두운 면을 목격한 충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데이빗 리처슨은 죽었습니다. 그의 기록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2018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의 유언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십시오. 어떤 곳에도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